강렬함, 예민함. 다른 사람들은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당신만이 온몸으로 느끼는 그 방식. 논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전에 이미 어떤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채는 그 방식. 단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에 들어서는 그 순간 공기의 무게가 짓누르듯 무겁게 느껴지는 그 방식. 아마도 당신은 수년 동안 이러한 당신의 모습을 감당하고 억누르고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작게 깎아내리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특히나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리에서 튀는 것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주변의 분위기를 읽어야 하는 한국의 눈치 문화와 집단주의 사회 속에서 당신의 그러한 예민함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숨겨야 할 약점이나 고쳐야 할 결함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옛말처럼 당신은 정에 맞지 않기 위해 당신의 가장 빛나는 모서리를 스스로 깎아내며 피투성이가 된 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융은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조형된 사람,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조심스러운 관리와 억압 아래에 숨겨져 있는 당신의 진짜 모습 말입니다. 여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당신에게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과하고 미안해하며 숨기려 했던 그 모습은 결코 심리적 장애나 정신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빚어진 과대망상도 아니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강박도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유별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정밀하게 조율된 영혼의 악기이며 우주의 미세한 주파수를 잡아내는 가장 완벽한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악기의 소리를 침묵시키도록 강요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당신 개인의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거대한 손실이자 비극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당신의 내면에서는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특정한 순간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당신만이 무언가를 확실히 알았고 느꼈고 감지했던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순간이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말해주고 있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나열한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이 보게 될 모습 중 일부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피어나기 전까지는 당신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방금 맞아라고 대답했다면, 만약 당신의 영혼이 깊은 안도감과 깨달음으로 숨을 내쉬었다면 지금 당장 마음속으로 혹은 댓글로 112를 남겨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떠날 길고 깊은 치유의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주파수와 유산입니다. 칼 융은 그의 경력 초기에 대부분의 동료들이 과학적이지 않고 너무 시적이라며 무시했던 놀라운 관찰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는 영혼이라는 것이 텅 빈 백지 상태로 이 세상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은 하나의 씨앗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 안에는 이미 그 자체의 발달 지도와 우주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삶이 하는 모든 일은 단지 그 씨앗 안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 자신의 형태를 찾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교육이 아직 그들을 편집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2살에서 3살 사이의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우는 사람의 얼굴에 본능적으로 다가가 작은 손을 얹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이미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고 위로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떨어지는 나무잎 하나 앞에서 어른들의 인내심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정지한 채 서 있습니다. 마치 방 안의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인지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먼 곳에서 방금 돌아온 듯한 기묘한 표정으로 잠에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그저 아이들의 특이한 버릇, 지나가는 단계, 귀엽지만 일시적인 유년기의 기이함이라고 부르며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증거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이 생애로 가져온 무언가에 대한 증거 말입니다. 이 몸에서, 이 가족에서, 이 세대에서 시작되지 않은 그 무언가.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적 이론을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것은 온전히 당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융은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 즉 조상들로부터 단순히 생물학적인 유전자만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흐름을 물려받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경험, 두려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끝내 이루지 못한 미완성의 갈망들이 모두 보존되어 있는 미묘하고도 끈질긴 기억의 흐름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완성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이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한과 정의 대물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참혹함, 가난과 굶주림,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개인을 희생해야만 했던 억압의 역사, 그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그 깊은 상실감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예민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할머니는 당신에게 그녀의 예민함을 의식적인 선물로 남겨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을 읽어내는 그의 탁월한 능력을 원해서 당신에게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남긴 이유는 그들 자신의 작업이 미완성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감당하고 처리하지 못했던 시대의 트라우마, 그들이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던 억눌린 사랑, 그들이 언뜻 보았으나 결코 온전히 발을 내딛지 못했던 삶의 목적, 그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짓누르는 짐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맡겨진 거룩한 임무이자 위임입니다. 현대의 후성유전학 연구는 융이 직관적으로 알아차렸던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레이첼 예후다의 세대 간 트라우마에 대한 기념비적인 연구는 생존자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자신들이 직접 겪어보지 않은 끔찍한 경험들의 생리적 각인을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도한 적응력, 높아진 경계심, 위협이나 미묘한 변화에 대한 특유의 소름 끼치는 예민함, 이것들은 결코 무작위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이전에 존재했던 누군가가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도 없이 이 거칠고 위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만 했던 생존 반응이 유전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유독 타인의 기분에 민감하고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는 눈치를 발달시킨 것도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생존 기제가 유전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상처만이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처가 만들어낸 놀라운 능력 또한 함께 유전됩니다. 융은 조상들의 빚은 살아있는 자들에 의해 갚아진다고 썼습니다. 그것은 형벌로서가 아니라 생명의 연속성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을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거대하고 깊은 바다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의식은 그 바다 표면 위에 떠있는 작은 배 한 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모든 배의 가장 큰 부분은 수면 아래 그 물속 자체에 존재하며 표면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심해의 거대한 해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해의 공간이 바로 당신의 선물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정성껏 다듬고 포장한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이루어낸 그 알량한 성취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물은 당신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기도 전에 이미 당신 안에서 요동치고 있던 그 깊은 곳, 그 해류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작위적인 확률로 이 특별한 예민함, 이 특별한 인식의 방식,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조차 닿지 못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이 특별한 갈망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무언가가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대에 정확히 당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범하고 때로는 불편하며 조용하지만 웅장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선물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이 선물을 믿고 맡긴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믿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은 그 선물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해 왔는지, 당신이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끔찍한 상처가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 아마도 당신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한 이 이야기의 뻔한 버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혹한 삶이 당신에게 닥쳤고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임무는 그 모든 일어난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다시 찾아내고 마침내 세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버전은 훨씬 더 가혹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융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를 통해서만 선물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책에서 서로 분리된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완벽히 동일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는 이 점에 대해 매우 단호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 없이는 결코 의식에 도달할 수 없다. 그저 약간의 불편함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승인과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써 조립된 가짜 버전의 당신을 산산조각 내고 더 오래되고 더 진실된 진짜 당신의 무언가를 수면 위로 강제로 끌어올리는 그런 끔찍한 고통 말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깊고 진실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는 가짜 공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미처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진짜 공감 말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러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주변의 감정적 분위기를 필사적으로 읽어내야만 했던 불안정한 환경에서 보낸 이들입니다. 그들은 책을 읽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방 안의 눈치를 읽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입 밖으로 나오는 말과 그 속에 담긴 진짜 진실이 종종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생존 본능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끔찍한 어린 시절의 상처로 보였지만 사실 그 상처는 세상에서 가장 정밀하고 비범한 감정의 악기를 벼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날카로운 직관을 가진 사람은 완벽하게 안전하고 모든 것이 투명한 온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직관은 모든 사람이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찍이 깨보고 겉으로 연기되는 가짜 이면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 감지하는 능력을 극도로 발달시킴으로써 살아남은 사람의 전유물입니다. 가장 생생하고 삶을 인도하는 강력한 꿈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종종 내면의 세계만이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던 깊은 고립과 외로움의 시기를 겪은 사람입니다. 상처는 선물의 발현을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바로 그 선물을 주저해낸 펄펄 끓는 용광로였습니다. 1913년 융은 그를 찾아오기 전까지 이미 3명의 다른 정신과 의사들에게 평가를 받았던 한 젊은 여성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 3명의 의사 모두 그녀에게 정신병적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겪고 있는 발작적인 증상들 때문이었는데 그녀는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알았고 다른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을 정확히 감지했으며 방 안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지했습니다. 융은 그녀와 단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의사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병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들보다 너무 일렀을 뿐입니다. 그녀의 그 놀라운 인지 능력은 뇌의 오작동이나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의학이나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완전히 벗어날 정도로 고도로 발달한 영혼의 진화였습니다. 3명의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약물을 투여하고 억압하려 했던 바로 그 능력이 마침내 융이라는 올바른 그릇과 이해를 만났을 때 이후 수년 동안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이 삶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위대한 치유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정신병이라고 불렸던 것이 사실은 인류를 구원할 그녀의 위대한 악기였던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결코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냉철했습니다. 고통받는 것 자체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정한 종류의 고통만이 다른 어떤 평탄한 길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특정한 종류의 초월적인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짓은 그 상처가 만들어낸 놀라운 능력이 사실은 치료받아야 할 문제거리나 질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이 폭력에 둔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니? 생각이 너무 많은 것도 병이야. 그냥 남들처럼 둥글둥글하게 좀 살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이런 폭력을 가해왔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의 상처가 만들어낸 그 경이로운 감각을 바라보며 그것을 불안장애라고 부르고 과민증이라고 부르고 쿨하게 털어내지 못하는 집착이라고 부르고 심리학적인 용어들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나약함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 만약 당신의 그 똑같은 모습을 보았다면 그는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도 결코 개발하지 못할 놀라운 영적 능력의 시작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 말이 당신이 겪은 상처가 가짜라거나 아프지 않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마땅히 지켜져야 했을 많은 소중한 것들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상처와 선물은 결코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이 가했던 그 가혹하고 특정한 압력에 의해 형성된 완벽히 동일한 원재료입니다. 댓글에 444를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받은 상처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상처에 너무 가까이 있어 그 형태를 볼 수 없었던 어두운 시간 동안 그 상처가 당신 내면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지금 이 경이로운 순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세 번째, 선물의 5가지 형태와 그 그림자. 융은 영적 선물에 대한 거의 모든 논의에서 쉽게 간과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결코 요란하게 자신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한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왜 음악을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물이 가진 이 극단적인 자연스러움이 바로 그것이 그토록 오랫동안 세상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물이 취하는 모든 형태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림자 버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인도할 명확한 의식적 자각이 없을 때 그 선물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서로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엉키게 됩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어떤 선물이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는지를 찾으려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어떤 설명이 당신을 깊숙이 파고들어 마치 누군가 당신의 일기장을 훔쳐본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약간은 불안하고 서늘하게 만드는지를 느껴보십시오. 첫 번째 형태는 예언자의 선물입니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추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뼛속 깊이 압니다.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논리적 추론이 완성되기 전에, 방 안에 그 누구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기 전에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에 갇힌 이 선물의 그림자는 만성적인 불안입니다. 진실된 신호를 수신하는 바로 그 정밀한 악기가 스스로를 끌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통합과 훈련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는 끔찍한 사이렌과 같은 영혼의 경보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두 번째 형태는 치유자의 선물입니다. 생각이 머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작동을 시작하는 완벽하고 압도적인 공감 능력입니다. 융은 이것을 신비적 참여, Participation Mystics라고 불렀습니다. 언어가 개입하기 전에 영혼과 영혼이 맞닿는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의 그림자는 완전한 고갈입니다. 무엇이 나의 감정이고 무엇이 내 앞에 있는 타인의 감정인지 그 경계선이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결코 당신이 짊어져서는 안 되었을 타인의 고통과 쓰레기 감정들까지 모두 떠안게 되어 결국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끔찍한 감정 노동의 끝입니다. 세 번째 형태는 몽상가의 선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꿈은 그저 뇌가 만들어내는 의미 없는 배경소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꿈은 매우 구조적이고 밀도가 높으며 거대한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태몽이나 선몽과 같이 그 꿈들은 낮 동안에도 지워지지 않는 짙은 잔여물을 영혼에 남깁니다. 때때로 그 꿈들은 현실보다 앞서 도착하여 미래를 경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선물의 그림자는 현실과의 단절입니다. 내면의 세계, 즉 꿈속의 삶이 너무나 풍요롭고 생생하게 살아 숨쉬기 때문에 눈을 뜨고 마주하는 현실 세계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나
칙칙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스스로를 현실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네 번째 형태는 현자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간헐적이지만 정확히 필요한 그 완벽한 순간의 말을 건네는 정밀한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제잘거리는 불안한 생각의 찌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고요하고 심연에서 울려 퍼지며 소름 돋도록 정확한 진리를 꿰뚫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의 그림자는 자아팽창,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위대한 목소리와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혼동하는 치명적이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아팽창이라 불렀고 영적인 성장의 길 위에 놓인 가장 달콤하고 유혹적인 덫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다섯 번째 형태는 관찰자의 선물입니다. 겉으로 연기되는 행동들 이면에 숨겨진 실제 구조를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친절한 행동 아래 숨겨진 음흉한 동기를, 맹렬한 공격성 아래 숨겨진 벌벌 떠는 상처를, 무관심한 회피 아래 숨겨진 처절한 갈망을 감지해냅니다. 한국의 고도로 발달된 눈치 문화 속에서 이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엑스레이처럼 투시합니다. 이것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형태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장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융이 연구했던 두 명의 역사적 인물이 정확히 이 능력을 가졌으나 완전히 다른 비극과 구원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불편한 질문과 정직하게 마주 앉아 보십시오. 이 다섯 가지 형태 중 어느 것이 단순히 아름다운 영적 선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랫동안 스스로를 탓하며 진단하고 고치려고 애썼던 그 지독한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융의 이해에 따르면 당신의 그 끔찍한 고통과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정확히 같은 것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양끝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세상은 당신이 가진 것을 품을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의 유년기에는 자신의 선물이 전혀 숨겨지지 않고 어떤 조작이나 변형 없이 투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났던 마법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직관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꿈이 현실이 되며 어른들의 거짓말을 정확히 꿰뚫어보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세상은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평생을 지배하게 될 끔찍한 교훈을 행동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하다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망상을 하고 있다는 비웃음을 샀습니다.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생각하지 못하니? 라는 억압을 받았습니다. 어른들은 아무 말 없이 당신을 쳐다보는 그 차가운 시선만으로도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신의 그 특별한 부분은 매우 성가시고 불편한 것이라고. 당신의 그 예민함은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든다고. 그러니 그 모습은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좋다고 말입니다. 한국 사회의 학교나 가족 문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개인의 독특한 감수성이나 직관보다는 다수의 규칙에 순응하고 튀지 않게 조화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미덕으로 강요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민한 아이는 다루기 힘든 아이로 낙인 찍힙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것은 아니지만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아이의 그 섬뜩할 정도로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합리화를 통해 서서히 당신 자신을 지워나갔습니다. 융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정하고 버리라고 배운 것들이 어른이 되면 그림자가 된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그림자는 어떤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아무런 통제와 감독 없이 미쳐 날뛰며 작동하는 지하실입니다. 잠시 이 섬뜩한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숨기기로 배운 그 위대한 선물은 결코 작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하로 숨어들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계속해서 우주의 신호를 수신하고 계속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의식적인 참여 없이, 당신의 현명한 지도 없이,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을 그 빛나는 자각 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 이 비극적인 연쇄 과정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선물을 표현합니다. 직관을 소리내어 말하고 방 안의 나쁜 에너지를 견디지 못해 울음을 터뜨리고 기분 나쁠 정도로 정확하게 꿈의 내용을 묘사하고 어른이 가짜 웃음으로 숨기고 있는 더러운 진실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방 안의 어른들이 반응합니다. 항상 잔인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때로는 아이가 남들에게 이상하게 보여
상처받을까봐 보호하려는 완전히 선의적인 의도에서 때로는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을 아이에게 완벽하게 들켰다는 그 소름 끼치는 불편함 때문에 어른들은 아이의 입을 막습니다. 아이는 생존의 본능으로 그 끔찍한 메시지를 접수합니다. 나의 이 부분은 세상이 감당하기에 너무 과하구나. 이 능력은 내가 이 무리에 소속되는데 치명적인 방해물이 되는구나. 작고 무력하며 주변 사람들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어린아이에게 집단에 소속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의식적인 결정의 수준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자동적인 자기 파괴적 적응이 일어납니다. 빛나던 선물은 깊은 땅속으로 억눌리고 흙으로 덮이고 질병이나 단점으로 재분류됩니다. 한때는 맑은 샘물처럼 자유롭게 표현되던 것이 이제는 철저히 통제되고 감시당하며 오직 스스로가 100% 안전하다고 느끼는 극한의 조건에서만 간헐적으로 제공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안전한 조건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결국 그 놀라운 선물은 가장 어두운 시간, 오직 완벽한 혼자만의 공간, 아무도 읽지 않는 비밀 일기장 속 혹은 근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채 새벽 2시에 불쑥 찾아오는 끔찍한 공황과 불안 속에서만 그 왜곡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영토에서 그림자가 작동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벌거벗겨진 채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일반적인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두려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실제로 인식하는 것, 실제로 느끼는 것, 실제로 감지하는 것에 그 거대한 전체 스케일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노출된다면 그들이 당신을 괴물로 취급하거나 혹은 그것을 이용해 먹을 것이라는 처절한 공포입니다. 당신의 인식이 너무 과하다고 가르쳤던 어린 시절에 그 사람들이 항상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의 능력은 너무 투명하게 들켰고 그 결과 당신은 전혀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그 상처를 잊었다고 자부하지만 당신의 신경계는 그 끔찍했던 순간을 세포 단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영적 선물은 자기 자신만의 우주적 타이밍에 따라 작동합니다. 직관은 당신의 스케줄이 비어있는 편리한 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은 타인의 슬픔을 흡수하기 전에 당신에게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판단하기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예고 없이 당신의 밤을 덮칩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아에고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일정을 짜고 조직화하고 내면의 경험에 대한 강력한 권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선물은 에고의 통제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고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결국에는 악마로 여기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뼈아픈 진실입니다. 바로 정확히 들어맞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토록 직감적으로 감지해온 어떤 불편한 사실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버린다면 당신은 이제 그 진실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기에 사람들은 차라리 자신이 그저 예민해서 상상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편이 훨씬 쉽고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융은 이 지점에서 당신의 뼛속을 울릴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선물을 숨기라고 가르친 것은 세상이 악의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세상은 단지 선물이라는 것이 애초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본질을 완전히 망각해버렸기 때문이다. 당신을 형성하고 억압해온 이 현대사회, 특히 빠르고 효율적인 톱니바퀴만을 칭송하는 한국 사회는 사물의 본질을 깊이 꿰뚫어보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는 그저 순종적이고 생산적이며 남들처럼 적당히 살아가고 지시받은 일정에 딱 맞춰 굴러가는 소모품들을 원할 뿐입니다. 깊이라는 것은 엑셀표 위의 가시적인 타임라인에서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예민함은 분기별 재무제표나 3초 만에 소비되어 버리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피드에서는 전혀 효율적이지도 환영받지도 못합니다. 단언컨대 당신은 한 번도 문제였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억압은 진짜였고 그 억압이 남긴 흉터와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자각 없이 어둠 속에서 눈을 가린 채 미친 듯이 돌아가는 영적 선물은 결코 휴면 상태의 조용한 씨앗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부를 향하지 못하고 당신 자신의 내면을 향해 파괴적으로 겨누어진
강력한 레이저 무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위대한 신의 선물과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끔찍한 고통 사이에 혼란이 시작되는 정확한 기원입니다. 융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나는 형상들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른다. 오랫동안 당신이 결함이라고, 병이라고, 성격 파탄이라고 불렀던 그것은 이제 당신이 올바른 진짜 이름을 불러주기만을 피투성이가 된 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째, 선물이 깨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징후들. 지금 당장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영적인 선물이 기지개를 켜며 깨어나기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경이로움이나 황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끔찍한 붕괴와 혼란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철석같이 믿고 삶을 탐색하는 데 사용해왔던 기존의 지도가 당신이 실제로 서 있는 이 거친 영토와 더 이상 단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뼛속 시린 불안감입니다. 낡은 설명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던 일상적인 습관들이 갑자기 내 몸에 맞지 않는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기괴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토록 확고했던 삶의 신념과 확신들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은 그 어떤 미친 듯한 일 중독이나 소셜미디어의 스크롤링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위기 상황이 아니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실존적 위기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선물은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가혹하게 억압받고 지하에 갇혀있던 모든 존재가 마침내 빛을 볼 때 그러하듯 그것은 엄청난 압력과 강압적인 고집을 띠고 당신의 삶을 박살내며 돌아옵니다. 그것이 깨어나는 과정을 인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당신의 직관이 매우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마법 같은 직관이 아닙니다. 진짜 현실에서 매일같이 당신의 일상을 파괴하고 성가시게 만드는 거칠고 파괴적인 직관입니다. 당신은 어떤 물리적인 증거가 뒷받침하기도 전에 누군가와의 관계가 완전히 썩어 들어갔다는 것을 내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느낍니다. 당신의 뇌가 이성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채 만들어내기도 전에 당신의 영혼은 누군가의 매력적인 제안이나 유혹을 당장 거절해야 한다고 절규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대화 이면에 깔린 위선과 도끼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감지하여 구역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감지한 직관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편함이라는 것은 직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만약 직관이라는 것이 당신이 알기에 편안하고 기분 좋은 사실만을 알려준다면 그것은 결코 영혼의 심연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관의 깊이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뒤흔들고 당신에게 얼마나 가혹한 진실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측정됩니다. 두 번째 징후는 꿈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꿈을 꾸는 횟수가 아니라 그 질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꿈의 밀도가 젤리처럼 빽빽해지고 신화적인 구조를 갖춥니다. 그것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사라지는 헛소리가 아니라 낮 동안에도 지워지지 않는 무거운 잔여물을 남깁니다. 당신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경험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진짜였던 다른 차원의 공간에 다녀왔다는 선명한 감각을 안고 잠에서 발리다. 그리고 그 강렬한 감각은 아침 모닝커피 한 잔이나 바쁜 출근길의 루틴 따위로는 결코 용해되지 않습니다. 융은 이 현상에 대해 매우 단호했습니다. 무의식이 의식에게 무언가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무의식은 결코 은근한 힌트 따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이성이 절대로 묵살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뇌리에 밝히는 폭력적일 만큼 강렬한 이미지를 쏘아보냅니다. 유일한 문제는 당신이 그 쏘아보내진 메시지를 온전히 수신할 수 있을 만큼 경건하고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동시성, 싱크로니시티의 폭발적인 누적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매우 정밀하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비인과적 연결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일반적이고 물리적인 이성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의미심장하고 소름 돋는 우연의 일치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 해답을 구하던 정확히
그 순간에 당신의 손에 쥐어지는 한 권의 책. 당신이 질문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바로 그 찰나에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정답을 말하며 나타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몇 주 동안 당신의 내면에서 홀로 끙끙 앓으며 고민하던 딜레마를 정확히 저격하여 해결해주는 길거리에서의 우연한 대화. 이러한 마법 같은 기이한 사건들이 당신 주변에 군집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때 합리적이라고 자부하는 좌뇌 중심의 이성적인 마음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 모든 것을 그저 말도 안 되는 우연이라고 치부하며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우주 전체가 당신 주변에서 당신이 비로소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한 그 거대한 영적 파동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정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융은 동시성이란 내면의 심리적 작업이 올바른 진리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외부 우주의 확실한 컨펌이자 도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그 안에 거주하기 시작한 진정한 당신의 주파수를 세상이 거울처럼 메아리쳐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고독과 맺는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에 찌들어 방구석에 틀어박히는 병적인 고립이나 우울한 은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회피하거나 도망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호흡하게 만들기 위해 맹렬하고 의도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갈구하게 됩니다. 한국의 그 숨막히는 빨리빨리 문화가 떨어져 나가고 그 소음 아래 깊은 곳에서 비로소 진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아직 이 깨어남의 과정에 진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침묵을 죽음처럼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과정에 들어선 사람들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개걸스러운 굶주림을 안고 치열하게 절대적인 고요와 침묵을 찾아 헤맵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아주 특정한 질감을 가진 데자비입니다. 이것은 뇌신경세포의 일시적인 오류로 인한 흔한 데자비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억의 파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영혼의 기저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당신이 언젠가 이곳에 와본 적이 있다는 전율적인 느낌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영혼의 올바른 궤도 위에 서 있을 때 찾아오는 완벽한 오름의 감각, 당신의 삶이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했던 운명의 상대를 마주했을 때의 직감, 당신의 영혼이 태어나기 전부터 수억 번은 그려왔던 바로 그 문지방 앞에 서 있다는 압도적인 감각. 융은 이것을 접촉점이라고 여겼습니다. 서로 다른 두 층위의 의식이 충돌하며 맞닿는 순간입니다. 늘 당신보다 한 발 앞서 어둠 속을 걷고 있던 무의식이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와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그 위대한 모습을 당신의 육안에 드러내는 소름 끼치는 찰나입니다. 댓글에 오이파를 남겨주십시오. 만약 지금 제가 묘사한 이 모든 징후들이 당신이 겪고 있는 숨막히는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이팔은 그 거대한 영적 변형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도달했음을 선언하는 우주적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이 그것을 통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집어삼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힐링 비즈니스나 얄팍한 영성계에서는 그 누구도 기꺼이 하려 하지 않는 서늘하고 뼈아픈 대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위대한 선물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위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압도적인 통찰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평화로운 지혜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강력한 공감 능력자가 인류를 구원하는 치유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미래를 보는 모든 예언자가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융은 이 끔찍한 사실에 대해 한 채의 타협도 없이 명확했습니다. 그는 빛나는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이나 성공, 구원을 보장한다고는 단 1%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선물이 당신의 삶이 걸린 도박의 판돈을 끔찍할 정도로 높여버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증거는 결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명의 특정한 역사적 인물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하고 지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궤적을 나란히 놓았을 때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생사를 가를 교훈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융은 니체가 그 시대를 통틀어 가장 경이롭고 비범한 통찰력과 지각 능력을 소유한 천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복종했던 그 시대의 사회적, 철학적, 종교적 위선들을 니체는 단 몇 문장만으로 갈기갈기 찢어 밝힐 수 있었고 그 거짓된 체제를 유지하는 거대한 기계장치의 역겨운 내부 논리를 완벽하게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가히 신의 영역에 닿은 기적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체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선명하게 꿰뚫어 본 그 거대한 진실들을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담아낼 수 있을 만큼 크고 견고한 의식의 그릇 컨테이너를 만드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월적인 인식이 부드러운 지혜로 숙성되도록 허락하는 대신 그것을 세상을 향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 휘두르는 흉악한 무기로 전락시켰습니다. 뛰어난 통찰력과 지성을 무기로 타인을 멸시하고 세상을 조롱하는 것은 현대 한국 사회의 인터넷 공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비극입니다. 니체의 관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고립은 병적으로 깊어졌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빛나는 명석함은 오히려 끔찍한 과대망상의 도구가 되었고, 마침내 그의 정신 구조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붕괴해버렸습니다. 융은 니체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진실에 의해 질적으로 변형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진실 그 자체에 의해 개걸스럽게 잡아먹혀버렸다. 니체는 자신의 선물을 지혜롭게 통합하는 대신 에고자아를 자신의 선물과 동일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4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의 심리적 구조는 완전히 박살났고 평생 정신의 암흑 속에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입니다. 그는 니체와 완벽하게 동일한 범주의 위대한 선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의식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우주의 진리를 직관하는 신비주의적 통찰력, 당시의 종교와 문화가 감당할 수 있는 틀을 아득히 뛰어넘는 초월적인 진리를 포착하는 능력. 그러나 에크하르트는 니체가 하지 못했던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거대한 선물을 융이 말한 의식적인 겸손이라는 제단 위에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통찰력이 결코 자신의 소유물이나 우월함의 훈장이 아님을 뼈저리게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지배하고 군림하기 위해 무기로 휘두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하늘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거대한 진리를 대중에게 내동댕이 치듯 던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수준과 수용 능력에 맞추어 매우 세심하게 조율된 따뜻한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찰력을 우월감의 과시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진정성 있는 봉사와 사랑의 행위로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저 한 개인의 평온한 생존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수세기를 뛰어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영혼을 적시는 영원한 가마력으로 남았습니다. 융은 이 두 천재의 삶을 극명하게 비교하며 그의 평생의 연구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원칙을 도출했습니다. 탁월한 인식 능력은 세상을 찌르는 무기로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혜를 통해 인류와 나누어져야 할 선물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결말을 가른 것은 결코 선이나 단순한 의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통합, 인테그레이션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이 무서운 진실을 당신의 현실로 가까이 가져와 보십시오.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올바르게 통합하지 못한 사람은 한국 사회처럼 정, 짐, 과 오지랖이 뒤엉킨 곳에서 그들은 결국 모든 주변 사람들의 쓰레기 감정을 받아주느라 뼛속까지 고갈되고 그 누구도 그들을 채워주지 않는 처절한 감정의 착취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의 크고 작은 위기 상황에는 뛰어들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는 철저히 방관하게 됩니다. 경계선 없이 무작위로 발사된 공감의 선물은 결국 구매랑처럼 돌아와 그 소유자의 목을 무자비하게 조릅니다. 올바른 통합과 자각 없이 강력한 직관만을 짊어진 사람은 꺼진 버튼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최고 수준의 위협감지 프로토콜이 돌아가고 있는 불타오르는 신경계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자신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미친 듯한 잡음 신호에 피가 마르고 알게 되었지만 현실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그 저주받은 지식에 압도되며 무엇이 진짜 현실이고 무엇이 자신의 예민한 안테나가 과도하게 증폭시킨 망상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미쳐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선물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이 원래 설계된 그 신성한 목적대로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품어줄 의식의 그릇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에서 선물이 미쳐 날뛰는 참상입니다. 융은 이 지점에서 당신의 영혼을 찌르는 가장 단순하고 무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영적인 선물이 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가혹하고 본질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선물을 지배하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선물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질문과 얼마나 정직하게 홀로 마주 앉느냐에 따라 당신의 몸에 와닿는 충격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이 당신의 가슴을 철퇴로 내리치는 것처럼 소름 끼치고 불편하다면 그 끔찍한 불편함이야말로 가장 유용하고 귀중한 정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자라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 선물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위대한 통합의 작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선물은 결코 그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당신이 피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완전하고 깨어있는 의식적인 참여입니다. 그것은 눈을 가린 채 맹목적으로 그것에 휩쓸려 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두 눈을 부릅뜨고 주인이 되어 그것을 삶의 전면에 당당히 짊어지려는 용기입니다. 똑같은 종류의 거대한 능력을 가졌던 두 사람. 그러나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우주의 선물과 맺은 관계는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절대로 재능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언컨대 한 번도 재능인 적이 없었습니다. 7번째, 단지 짊어지고 고통받는 것을 넘어 그것과 함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3가지 단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어딘가에 숨겨진 선물을 마법처럼 찾아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위치를 파악하고 소유권을 주장한 다음 마치 잃어버렸던 스마트폰을 찾아서 매뉴얼대로 전원을 켜듯 즉시 사용하기 시작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선물은 단 한 번도 실종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요람에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평생에 걸쳐 미친 듯이 펄떡거리며 작동해 왔습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이 뿜어내는 결과물들을 온몸으로 체험해 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선물의 부재가 아닙니다. 끔찍한 비극은 당신이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과물들을 불안, 예민함, 결함이라는 완전히 잘못된 오답의 이름으로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받은 낙인 때문에 당신은 그것이 실제로 당신에게 어떤 위대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지 읽어내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당신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완전히 멈춰서서 마침내 그것이 당신에게 외치고 있었던 그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3가지 구체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딱딱한 매뉴얼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할 거룩한 수행의 공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순수한 관찰입니다. 향후 3일 동안 아주 단순한 미션을 수행해 보십시오. 매일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표면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미세하게 느끼는 3번의 순간을 무조건 기록하십시오. 당신이 느낀 그 감정의 내용 자체를 분석하려 하지 말고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팩트 그 자체만을 적으십시오.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 중에 갑자기 공기의 흐름이 싸늘하게 바뀌었던 그 찰나. 머릿속의 논리적인 이성은 합리적이고 안전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당신의 내장 깊은 곳에서는 거부감이 올라오던 그 순간, 처음 만난 사람과 5초 눈을 마주쳤을 뿐인데 그 사람의 감춰진 슬픔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 명심하십시오. 이 순간들을 절대로 해석하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또 지나치게 예민하게 굴었다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사과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건조하게 이런 찰나의 인식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을 일기장에 기록하십시오. 융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영적 선물은 결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의 길이를 관통하며 이어지는 소름 끼치도록 일관된 반응의 패턴과 미세한 실타래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 인생의 거의 모든 챕터에 그것은 변함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당신이 그 작고 미세한 찰나의 순간들을 충분히 모았을 때 숨겨져 있던 그 거대한 금빛 실타래가 마침내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패턴의 진짜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3일 동안의 치열한 관찰과 기록이 끝나고 나면 당신의 눈앞에 무언가 분명한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과 완전히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특정한 패턴의 인식 방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죄인, recognition, 알아차림의 순간입니다. 삶의 여기저기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조각들이 사실은 거대한 명화를 구성하는 퍼즐 조각들이었음이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당신의 영혼에 도달할 때 그것은 아주 특정한 생리적 감각을 동반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까마득히 먼 전생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비로소 기억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느낌은 매우 고요하면서도 당신이라는 존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벅차오르는 감각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미칠 듯한 전율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반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의도적인 실험의 단계입니다. 융은 매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심리학적이고 지적인 이해는 오직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경험을 통과할 때에만 진짜 변형,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가진 영적 선물이 무엇인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단 1mm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을 실제 삶의 비바람 속으로 끌고 나와 실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해보고 부딪혀보는 치열한 실천, 오직 그 뜨거운 현장에서만 진정한 통합이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강력한 직관의 선물을 가졌다고 의심된다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주 작은 결정들을 내릴 때 논리와 이성이 개입하기 전에 당신의 첫 번째 영혼의 응답에만 의존하여 선택을 내려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치유자와 공감의 선물을 가졌다면 내일 만나는 사람의 감정적 현실을 단 한 번의 질문도 던지지 않고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몽상가의 선물을 가졌다고 의심된다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마음속에 진짜 절박하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 하나를 품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는 그 찰나 당신의 뇌리에 가장 먼저 맺힌 첫 번째 이미지나 감각을 미친 듯이 적어보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이것들은 당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경청의 거룩한 의식입니다. 당신의 선물은 당신이 태어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당신을 향해 진리의 신호를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이라는 것은 이제 비로소 집중하여 수신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끝에 융이 남긴 두 가지 위대한 잠언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선물은 무조건적으로 타인과 세상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당신의 잘남을 증명하고 과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능력이 옹졸한 당신의 자아, 에고를 향해 안으로 굽어들 때 그 선물은 급격히 썩어 문드러지며 축소됩니다. 반대로 그것이 외부를 향해 활짝 열려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한 유용성을 향해 뻗어나갈 때 그것은 우주만큼 무한하게 확장됩니다. 이것은 고리타분한 도덕적 설교가 아니라 실전 원칙입니다. 둘째, 당신이 마침내 당신 안에 내재된 이 위대한 진실과 완벽하게 일치하여 살아가기 시작할 때 외부 세계에서는 마법 같은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융은 이 순간을 동시성 싱크로니시티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와 거대한 외부 우주가 마침내 하나의 동일한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눈부신 확인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려 통합하지 않는 한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잔인하게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며 평생을 원망할 것이다. 이 융의 말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처절하고 간곡한 초대장입니다. 융은 단 한 번도 영적인 선물을 깨닫는 것이 당신의 삶을 쉽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거짓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훨씬 더 가혹하고 요구사항이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진짜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이 쉬워진다는 것과 진실해진다는 것 사이에는 우주만큼의 거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쉬워진다는 것은 단지 눈앞에 장애물이 줄어들고 안락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실해진다는 것은 가짜 당신의 모습 사이에 그 끔찍한 간극을 메우느라 평생 낭비했던 에너지를 마침내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깊은 내면의 정렬은 당신이 도착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던 그 거룩한 운명의 목적지에 마침내 두 발을 딛고 우뚝 섰을 때 척추를 타고 흐르는 강렬한 전율입니다.
한국 사회의 무수한 편견 속에서 당신은 오랫동안 이 거대한 생명력을 신경증, 불안장애, 과민증, 사회부적응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융이 만약 당신을 억눌러온 그 모든 폭력적이고 잘못된 이름표들을 보았다면 그는 당신의 어깨를 강하게 쥐고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다시 보시오. 당장 그 가짜 이름표들을 찢어버리고 다시 똑바로 보시오. 당신이 지금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은 결코 그런 쓰레기 같은 질병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이 위대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당신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본질은 이미 그 진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선명하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 남은 유일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이 모든 진실을 들어버린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의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제 당신은 도저히 몰랐다고 더 이상 비겁하게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융은 이 말을 적을 때 단 한치의 과장도 없이 온 영혼을 다해 진심을 담았습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777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평생 당신의 가장 빛나는 부분을 결함이자 병이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학대했던 그 길고 끔찍했던 자기 파괴의 역사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777을 남기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집요하고 당신을 성가시게 만들었으며 아무리 억누르고 죽이려 해도 끝내 죽지 않고 불사조처럼 살아남았던 당신의 그 가장 강력한 부분을 똑바로 바라보고 마침내 그것이 태초부터 무엇이었는지 그 진실하고 거룩한 이름을 불러준 이 눈부신 해방의 순간을 위해 777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과거처럼 어둠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지금 당장 이 메시지를 그에게 보내주십시오. 그가 자신의 깊이와 가치를 깨달아야만 하는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봐주고 거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치유자로서 당신의 깨어난 선물이 세상에 기여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실전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우리의 이 위대하고 처절한 영혼의 여정은 결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